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 안에서 쓴 소설로 스타 작가가 되었고 결국 석방까지 이뤄낸 잭 운터베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방 이후였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벌인 행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범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죠. 대체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그를 믿고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그를 확신했던 걸까요? 잭 운터베거는 1950년 8월 16일 오스트리아 유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테레지아는 술집 종업원이자 상습 사기꾼으로 잭을 임신한 채로 수감 생활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였는데 어머니와 짧게 만났다 헤어진 뒤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다시 사기 혐의로 수감되면서 잭은 위탁모의 손에 맡겨졌다가 이후 외할아버지에게 넘겨집니다. 잭은 자서전에서 외할아버지를 술주정뱅이의 바람둥이였다고 묘사하며 가축을 훔치는 일에 자신을 이용했고 낯선 여성들을 집에 데려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건 그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9살 무렵부터 이미 학교를 상습적으로 빼먹던 잭은 10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범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절도와 사기를 전전하다가 16살에는 매춘부를 폭행한 혐의로 처음 체포됩니다. 이후 9년 동안 그는 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무려 1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단 1년을 제외하고 8년 정도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974년 12월 23살의 잭은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몰다가 길을 걷던 18살 소녀 마가렛 셰퍼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그녀에게 차에 타라고 권했고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잭은 셰퍼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양손을 결박한 뒤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잭은 홀로 숲에서 돌아왔는데 그의 손에는 피와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쇠막대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셰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그녀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1976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슈타인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판사 앞에서 어머니가 떠올라 그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 한마디는 훗날 그의 모든 범행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셰퍼 살인사건 1년 전 유고슬라비아 출신 여성 마리차 호바스가 잘츠부르크 인근 강에서 결박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 아우구스트 셰너는 잭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넥타이가 잭이 살던 동네에서 판매된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잭의 여자친구가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고 맙니다. 셰너는 이후에도 이 사건이 잭의 소행이라 확신하며 재수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형사 셰너와 잭의 악연은 무려 20년 가까이 지난 뒤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잭은 교도소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바로 글쓰기였죠. 그는 시와 희곡,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서전을 완성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불우했던 유년기와 범죄로 얼룩진 삶을 고백하며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절절하게 그려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서전은 오스트리아 문학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글은 훗날 학교 교재로 채택될 정도로 문학성을 인정받았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도 라디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엘프리데 옐리네크를 비롯해 방송인 페터 후에머, 문해지 편집장 알프레드 콜레리치 등 오스트리아의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잭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 성찰과 교화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잭이 쓴 시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보다 더 시적인 주제는 없다. 당시에는 그저 문학적 수사로 받아들여졌지만 훗날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섬뜩하기 그지없는 문장이었죠. 이러한 지식인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1990년 5월 23일 잭은 1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석방됩니다.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출소한 잭 운터베거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토크쇼에 출연하고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고 범죄자 교화를 주제로 강연도 다녔습니다. 급기야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기자로 활동하며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가 취재를 시작한 주제는 성매매 여성 연쇄 실종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실종된 여성들의 행적을 취재했죠. 그의 열정적이고 꼼꼼한 취재는 오히려 언론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훗날 밝혀진 진실은 그가 취재하던 바로 그 살인사건들의 범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석방된 지 넉 달도 되지 않은 1990년 9월 14일 그는 체코 프라하에서 20살 정육점 직원 블랑카 보치코바를 살해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프라하 남쪽 볼타바 강변에서 손발이 묶이고 목이 졸린 채 발견되었죠. 이후 1990년 10월부터 1991년 5월까지 오스트리아에서만 최소 7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살해됩니다. 이들은 모두 성매매 여성이었고 도심 외곽으로 유인된 뒤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채 숲속에 버려졌습니다. 사인은 대부분 손으로 직접 조르거나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나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질식사였습니다. 1991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한 잡지사는 잭에게 특별한 취재를 의뢰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성매매 문화를 비교 취재해달라는 것이었죠. 잭은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다운타운의 세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잭은 이곳에서도 취재를 명목으로 현지 경찰과 접촉했고 허가를 받아 홍등과 순찰까지 진행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여성들을 인터뷰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다음 희생자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15일간 연속으로 3명의 여성이 잭의 수법으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3사람 모두 성매매 여성이었고 폭행당한 뒤 자신의 브래지어로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당시 FBI 행동과학 수사팀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확신했지만 살인은 갑작스럽게 멈췄습니다. 잭이 취재를 마치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잭이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뒤 그라츠와 빈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하나둘 실종되기 시작했지만 처음엔 연쇄살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1991년 3월 실종자들의 가족에게 정체불명의 남자로부터 조롱 섞인 전화가 반복됩니다. 비공개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이 사건들이 한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 은퇴 형사 아우구스트 셰너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의 실종 패턴이 1970년대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과 닮았다는 걸 알아채고 곧바로 빈 경찰본부에 전화를 걸어 잭 운터베거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성공한 작가이자 유명 언론인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수사팀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잭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상당수가 사진 속 인물을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으로 자신들을 찾아왔던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심증은 굳어졌지만 결정적 물증은 아직 없었고 그 사이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10월 한 달 사이에만 5명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본격적인 물증 확보전으로 전환됩니다. 잭이 출소 후 구입한 BMW 트렁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DNA 검사 결과 첫 희생자 블랑카 보치코바의 것으로 확인됐고 희생자 마서의 시신에서 나온 붉은 섬유 조각도 잭이 즐겨 착용하던 스카프와 일치했습니다. 한편 잭은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른 걸 눈치채고 오히려 경찰 수사가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를 지지하던 지식인과 언론인들도 함께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1992년 2월 14일 그라츠 경찰은 마침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잭은 이미 18살 연인과 함께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 마침내 미국까지 건너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도주 중에도 오스트리아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인 지명수배범이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중과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방송국 ORF는 이 시기까지도 그에게 동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에 숙소를 구하고 운신했지만 결국 1992년 2월 27일 미국 연방보안관들에게 체포됩니다. 처음에는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두려워해 저항했지만 결국 오스트리아 자국 송환에 동의하고 그해 5월 28일 본국으로 압송됩니다. 1994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마침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프라하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저지른 살인 등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잭은 카메라 앞에서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잭은 자신을 문제 있는 인간이라 인정하면서도 살인범이라는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배심원들에게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진범을 놓치는 셈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은근한 압박과 동정심을 동시에 유도하려 했죠. 미국 FBI 행동과학 수사팀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오스트리아 법정에 출석해 잭과 같은 성향의 인물이 보이는 강박적 행동 패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었다 해도 그의 살인 충동은 일종의 중독과 같아서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DNA 증거, 매듭법의 동일성, 스카프 섬유까지 모든 정황과 과학적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6월 28일 결국 잭은 9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다음 날인 6월 29일 새벽 3시 40분 감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커튼봉에 운동복 바지끈을 묶어 목을 맨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피해자들을 살해했던 바로 그 매듭으로 목을 졸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필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를 잘 쓴다는 것과 실제로 교화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의 범행 뿌리에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밑에서 보낸 불안정한 유년기가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눈앞에 떠올라 죽였다던 그의 말처럼 그의 분노는 늘 여성, 그 중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로 성공한 뒤에도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작가로 살고 싶던 자신과 끝내 억누르지 못한 살인자의 본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건 아닐까요? 타고난 본성을 숨기고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반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